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직원 100명 이상인 민간 회사에서 백신 접종이거나 테스트 의무화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허용했습니다. 연방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은 당파적입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거리두기 없이 앉은 연방대법관 벤치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도 백신 접종을 안 하고 코비드 관련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호주에서 비자가 또 취소됐습니다. 내일부터 코비드 테스트 기구 상환 프로그램이 돈 내는 것 환불 프로그램이 시작되지만 대부분 보험회사는 준비가 덜 됐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기구를 산 뒤에는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12월의 소매 판매는 전문가 예상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선명합니다. 어느 때보다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의 역할이 중요한 지금 3명의 새로운 이사 지명자가 결정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에 대한 연방준비제도 역할을 기대하는 것을 보여준 지명이고, 특히 모두 인준되면 연방준비제도 108년 역사상 처음으로 연준 이사에서 여자가 다수입니다. 이자율이 오를 것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주택값 인상은 슬로우하게 되고, 따라서 그 결과 인플레이션도 낮아질 것에 대한 기대가 강해집니다. 북한이 또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이번에는 미국이 조금 긴장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리고 미국의 지금 방향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어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방대법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9명이고 6명이 보수, 3명이 진보입니다. 두 가지인데 간단한 것 한 가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 반대 찬성이 5, 반대가 4로 이것이 확정이 됐는데, 메디케어나 메디케어 이런 그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여러 그 시스템, 병원이라던가 클리닉 이런 직원들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어떤 매체에서는 한 1,000만 명 정도가 해당된다고 하고, 또 다른 매체에서는 2천만 명 정도가 그것에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분야의 특별 취재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적게는 1,000만 명에서 많게는 2천만 명의 그 헬스케어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그 결론입니다. 3명은 당연히 민주당 성향이기도 하고 진보 성향이기도 한 소니아 소토마요르를 포함해서 3명의 대법관과 2명, 한 사람이
그 브렉 캐버나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존 로버츠 연방 그 대법관이 여기에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고, 이건 끝입니다. 거기로. 그리고는 두 번째는 반대 6, 찬성 3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명령이 집행되지 못하게 됐는데, 직원이 100명 이상인 민간 회사에서 그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하고, 백신 접종을 받기 싫은 사람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매주일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반대를 6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진보 연방 대법관들만 찬성을 한 케이스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뭐 바이든 행정부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그 판결로는 미국의 뭐 노동부 아래에 직업안정청 내지는 직업안전국이 낫겠네요. 그곳이 있어서 이 직업안전국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OSHA라고 부르잖아요. 뭐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이거 약자로, 그곳에서 모든 직장에는, 제가 일하고 있는 라디오 서울이나 여러분께서 일하고 계시는 어떠한 직장이나 전부 직장 내에서의 보건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그 수칙 안에 앞서 말씀드린 그 같은 백신 접종 의무화와 테스트 의무화를 행정부에서 집어넣는데, 6명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법관들은 이건 너무 광범위하다. 그렇게 그 직업안전보건국에서 그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이 코비드 19은 집에서도 감염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길에서도, 모든 이벤트, 스포츠, 음악 이벤트에서 다 퍼질 수 있는데 왜 직장에서만 꼭 집어서 그것을 백신 의무화를 해야지 되는가? 뭐 유니버설한 이 같은 그 위험은 날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다. 어떠한 그 범죄에 노출되는 것, 뭐 공기 오염이라든가 모든 전염병 위험과 같다 하면서 이것은 말하자면 연방 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 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나 3명의 이것을 해야지 된다라고 했었던 그 진보적인 연방 대법관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병원에 가고 있는가. 이 같은 견줄 곳대가 없는 비상사태 때 직장에서만 왜 의무화를 하느냐 하지 말고, 직장에서라도 의무화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8천만 명이 해당이 되면은 미국에서 3억 3천만 명 인구 가운데 상당히 많잖아요. 8천만 명이면 혼자만 있는가, 가정에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했지만 이게 바로 소수였습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어쩌면 더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연방 대법원에 그렇게 시행하지 말아라 하는 판결을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것을 의무화하고 저것을 의무화하고 하면은 여러 사정 때문에 일할 사람이 더 줄어드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부터는 뭐 구글이라든가 또 무슨 시리뱅크, IBM, 그 밖에 많은 회사, 스타벅스, 팍스뉴스 이런 곳에서는 직장에서의 백신 접종을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하고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그런 반응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의회에서 법이 통과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의회에서 할 리가 만무합니다. 공화당이 이것을 해줄 리가 없죠. 당연히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를 해왔었던 것을 보면은 공화당은 의무화에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데 하면서, 그래서 그건 불가능하고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인 거죠. 지지율이 이 팬데믹으로도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팬데믹으로부터 나라를 구하는데 지금 한 8천만 명 정도를 백신 의무화를 한다면 아무래도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못하도록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입니다. 해서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곤란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실망했다는 얘기를 어제 하더군요. 바이든 행정부 또 보건부 당국들에서 만약에 이런 8천만 명 정도를 백신 의무화를 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테스트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은 미국에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사망자를 6,500명을 줄일 수가 있고 25만 명 입원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국전이 70년도 더 된 그때의 한국전에서 숨진 사람의 유해를 찾으려고 70년 넘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유해 항구를 그 북한에서 받아올 때마다 돈을 많이 주고 앞으로 뒤로 그렇게 하는데 6,500명의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6개월 안에 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이것은 연방 대법원에서 보고 있는 다른 그 가치 기준 때문에 이제는 이것은 안 되게 됐습니다. 제가 닐 고서치와 노박 조코비치를 비교를 하면서 오늘 뉴스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연방 대법관인 닐 고서치 대법관은 어제 이제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지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것을 심의를 했는데 9명의 판사들이 앉아있는 벤치가 있죠. 그 벤치는 팬데믹 사태 이후에 뭐 거리 두기를 한다던가 이런 것 안 됩니다. 워낙에 전통적인 벤치 9명이 나란히 앉아 있잖아요. 이쪽 맨 끝에 제일 나중에 들어간 에이미 코니 베럿이 앉아 있고 그 바로 옆에 닐 고서치가 앉아 있고 그 바로 옆에 세 번째에 소니아 소토마요르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닐 고서치라는 보수 대법관이 본인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왼편에는 에이미 코니 베럿 보수 대법관, 오른편에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진보 대법관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전부 마스크를 썼습니다. 당연히 썼겠죠. 거리 두기도 전혀 안 되는 그런 벤치니까. 그런데 닐 고서치만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닐 고서치의 옆자리에 앉아야지 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는 아예 그날 8명의 연방 대법관은 이 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법관 벤치에 앉았는데 집에서 리모트로 했습니다. 57살인가 그렇거든요. 67살이군요. 왜 그랬겠습니까? 67살이면 이미 나이도 많고 당뇨, 이분은 이제 당뇨를 치료 중이고 본인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코비드 19에 대해서 위험군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밖에도 83살의 스테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도 있고 이런 분들은 닐 고서치가 마스크 쓰지 않고 바로 옆에서 말하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니아 소토마요르라는 연방 대법관이 한 달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같이 일을 하는 가족이다. 패밀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브렉 캐버나우. 아주 보수적인 대법관으로 지명될 때도 문제가 많았지만 우리는 일단 함께 일하게 됐으니까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에 대해서는 의견도 다르고 혹독하게 싸우지만요. 관계는 우리는 일하는 패밀리 관계다. 그게 바로 안토닌 스칼리아 보수적인 지금은 은퇴한 대법관과 숨진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여자 대법관 아주 진보적인 이 두 사람의 관계였었잖아요. 함께 여행도 다니고 남자고 여자지만 댄싱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연방 대법관에는 없다는 겁니다.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은 당연히 이 백신에 대해서도 연방 정부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 하고 거기에 한 표를 던졌지만 마스크에 대해서도 첫 마스크가 무슨 효력이 있어? 효력 0이잖아. 효력 0. 이런 말들을 주변 관계자들에게 법 관계자들에게 했다고 하거든요. 첫 마스크가 전혀 효력이 없게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하나 걸쳐 놓는 것이 다 누드인 것보다 낫죠. 그러면 첫 마스크가 그렇다면 이 같은 N95도 있고 서지컬 마스크도 몇 겹 써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화당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상징인 겁니다. 공화당에서 마스크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이제 상징을 지금 연방 대법관에서 대법관의 닐 고서치라는 대법관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박 조코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예외 조항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그것이 비자가 취소되고 그리고 또 호주 장관이 끝내 결국은 그의 비자를 또 취소를 했습니다. 대중의 건강을 위험하게 한다 하는 것이었는데 노박 조코비치도 말하자면 닐 고서치도 그렇고 노박 조코비치도 자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의견도 있고 의학 상식도 있을 수 있겠고 본인이 믿고 있는 이 조코비치 같은 사람의 대체 의학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하지만 닐 고서치나 노박 조코비치라는 사람은 같이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를 하고 어떤 때 기자회견도 하고 해야지 되는
일하는 데 있어서의 패밀리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패밀리들이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면 나의 룰은 나의 룰이지만 공공생활을 할 때는 그 공공생활에서의 룰을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야지 되지 않는가. 닐 고서치처럼 본인은 물론 소니아 소도모아요르보다 젊지만 조금 나이가 먹은 당뇨를 앓고 있는 이런 동료 바로 옆자리에 오른쪽 옆자리가 그 서로 붙어 있는 자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을 이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당파적인 구조가 연방 대법관에는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거고 이 조코비치는 조코비치 자신의 룰대로 테니스 세계 랭킹 1위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러한 세계적인 비상사태 때 본인은 세르비아계고 그리고 호주에서 경기가 치러지는데 호주법을 따르지 않고 입국 심사 서류 쓸 때 나 지난 2주일 사이에 다른 곳 몬테카를로 내가 머물고 있는 곳 이외에 간 적이 없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페인도 가서 사람들이랑 잔뜩 10명 이상이더군요. 사진 찍고 아무도 마스크 안 쓰고 스페인 벨라루스에서 그랬고 스페인에 가서도 친구와 마스크 안 쓰고 딱 달라붙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고도 나 안 갔다. 여행 다른데 안 갔다. 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사과는 했지만 자신의 에이전트를 비난을 했거든요. 어떤 연유로든. 그렇게 비난을 했고, 그리고 그렇게 다른 곳에 가서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도 안 하고 있었을 때도 이미 그가, 뭐 한번 갔다 와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또 그래서도 양성일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됐는데도 나는 나의 룰을 따라가겠다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호주의 이민장관은 비자를 취소했기 때문에 3년 동안 그럼 호주 오픈을 못 가거든요. 그것도 대단하죠. 자신이 21번째 그랜드 슬램을 완성할 수 있는데도 그걸 포기하고 나의 어떠한 그 개념 같은 것을 지켜간다 하는 것도 대단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에게는 대단하지만 이러한 전염병이 도는 때에 본인의 의견은 그렇더라도 조금은 다른 사람을 조금 배려할 수는 없는가 이런 생각도 노박 조코비치라든가 닐 고서치 당사자들은 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한 명이고 주변에서 그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또 그 백신 접종을 받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공인으로 등장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또 호주의 법 위반이니까 그런 것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충분히 뭐 공론화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시행되는 테스트 키트 키트 사면은 나중에 환불받는 제가 얼마 전에 또 상환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아까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뭐 조금 다르죠. 의미가 작고 크고도 다르고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 환불 이 문제는 뒤에 이제 적절한 타임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시 뒤에는 사실 어제 제가 뭐 현장 취재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도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민 역사 우리 119년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역사가 108년입니다. 그 108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밖에 중요한 좀 굵직한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를 할 텐데 연방준비제도가 1910 몇 년이죠. 108년이 됐으니까 191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보다 딱 10년 모자랍니다. 이제 11년이군요. 108년이 됐는데 그 108년 역사상 처음에는 남자들이었어요. 이사가
지역에 따라서 이제 7명인데 7명 가운데 제롬 파웰처럼 연준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부의장도 여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역사상 처음으로 여자 이사가 다수가 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 인준을 한다면 상원에서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남자고 두 사람은 여자니까 두 사람이 인준 받으면 여자 4, 남자 3 이렇게 다수가 될 텐데 특히 세라 블룸 그 레스킨이라는 전에 그 연준 의사를 했었고 듀크 법대 교수고 그리고 뭐 변호사는 뭐 당연히 했고요. 연준 이사 하다가 2014년까지 2010년부터 하다가 재무부로 이제 가서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을 제일 앞에 내세웠는데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규제 그 분야에서 왜 중요하냐면 기후 변화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적절한 타임에 기후 변화와 연방 준비 제도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세라 블룸 레스킨 그 지명자가 굉장히 그 부분을 규제를 연준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고 어피니언도 뭐 여러 군데 썼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남편이 메릴랜드주의 그 유명한 그 연방 하원 의원이에요. 그 제이미 레스킨 그 연방 하원 의원이고 그런데 이제 이 연준 이사들은 전부 상원의 그 인준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인준 청문회가 시작이 되겠죠. 공화당이 만약에 다 싫다 하고 그 기후 변화 이 부분 때문에 반대표를 던진다면 민주당에서 다 50명이 찬성을 해야지 되는데 봐야지 되겠죠. 공화당이 인준 부분에서 막 50명이 뭉쳐서 반대표를 던지고 그러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정치적인 그런 분야에서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리사 쿡이라는 이 사람도 여자로서 역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108년 역사가 됐다는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최초의 이 연준 그 여자 이사가 될 후보입니다. 경제학 교수고요. 미시건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국제관계도 가르치고 있고 전에 그 백악관 경제위원회에서 자문도 했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한 사람은 필립 제퍼슨 이분도 역시 그 경제학자입니다. 데이비슨 칼리지의 학과장이에요. 경제학과에 전 그 연방 연구원이었는데 연구를 할 때 특히 이제 그 빈곤에 관해서 또 통화정책과 연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시기이잖아요. 팬데믹은 회복을 해야지 되고 이자율을 지금 올려야지 되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이 부분은 조금 뒤에 경제 분야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그 연준 이사의 인준이 여러 의미에서 기후변화 최초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대선 후보 토론회를 안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왜 전해드리냐면은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잠깐만이라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는 대선 후보 토론회 위원회가 있어서 딱 그 후보로 공화당, 민주당에서 후보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보통 이제 3번 토론회를 하죠. 어떤 때는 뭐 지난번처럼 뭐 팬데믹 이런 것들 때문에 못했던 때도 있고요. 한 번밖에 안 했던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이 그 대통령 토론위원회가 초당적입니다. 민주당, 공화당 같이 이제 같은 숫자로 이렇게 위원들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일정 같은 것들을 장소 뭐 등등을 논의를 하는데 공화당이 지금 후보들에게 나가지 말라고 할 것이다. 나가는 후보는 안 하고 다른 후보를 우리가 결정을 할 것이야. 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초당적이라고 하는 공화당의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 그 토론위원회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일들을 한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서요. 뭐 한국에서 무슨 뭐 어느 후보가 토론회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많은 얘기가 나왔길래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모든 것들이 역시 결론은 트럼프에게 갑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그 선거 토론위원회가 나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래는 토론 안 한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다 합의를 해서 그 토론 숫자를 줄이기로 왜냐하면 너무 늦게 토론을 했기 때문에 10월
10월 며칠이었던가 10월 9일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11월 달에 선거잖아요. 팬데믹 막 있고 이랬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공화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힘을 얻어서 우리가 좀 중간 선거에서 잘해보기 위한 그러한 마음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안 하겠다. 그런 후보로 선택 안 하겠다 하는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극우 무장단체인 오스키퍼스 리더 11명이 선동적인 음모론으로 기소된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오스키퍼스 같은 사람들 멤버들이요. 무장단체라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그 이벤트에 모여 총을 갖고 모여 해서 가지고 가서 이게 무장단체가 아닌 겁니다. 어디 뭐 캔사스 어디 뭐 산에서 훈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한국 다른 나라의 사병이 있잖아요. 그 사병들이 산에 모여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사병 조직처럼 그렇게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같은 그 무장 조직이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의사당 안으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사태가 되면은 워싱턴으로 무기를 가지고 와라 뭐 이런저런 연락책을 다 했다고 하고 그 선봉인 사람이 특히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56살, 한 사람은 63살로 56살 이분은 텍사스 그 주민인데 육군 그 낙하산병 출신이고요. 뭐 법대도 나왔어요. 변호사 자격증은 박탈됐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기소가 결국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의사당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이 그룹 말고 무슨 뭐 프라우드 보이즈라든가 이런 그룹도 옷에 이렇게 보면 무슨 아주 특별한 조끼 같은 것을 입고 온갖 뭐 칼, 총 다 무기란 무기는 다 차고 있잖아요. 그 한 몸에 그런 형태의 일이 더 자주 벌어질 수도 있다는 미래에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단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지지를 하죠. 트위터, 메타 하니까 좀 생소하네요. 페이스북이 전 회사 이름이었는데 지금 여전히 페이스북으로 쓰시지만 회사 이름 자체는 메타입니다. 바꿨어요. 메타, 알파벳, 구글의 모 회사, 또 레딧 이런 곳에도 의회 1월 6일 의사당 사건 그 소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소환장을 전부 발부를 했습니다. 전에 자세히 협조를 잘 안 했어요. 이런 회사들이 왜냐하면 거기서 정보가 다 오고 1월 6일 날 어디로 모여라 이래서 우리는 하는 거다 등등 이런 것들을 의회의 조사단에 충분히 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소환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텍사스의 그 검찰총장 켄 팩스턴 검찰총장은 선거가 끝난 뒤에 누구보다도 먼저 오래 강하게 부정선거였어 막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텍사스의 검찰총장은 그 켄 팩스턴 그 텍사스 검찰총장 켄 팩스턴에게 이제 그 지방검사가 트라비스 카운티의 지방검사가 나흘 동안 말미를 주고 1월 6일 이 의사당 사건 그때를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이메일 등을 제출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조금 더 가벼운 말로 했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았고 1월 6일 의사당 그 랠리 그 거대한 의사당 진입까지 있기 전에는 이 사람도 그 현장에 있었고 해서 이런 것을 주지 않는 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개정보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텍사스의 현 그 검찰총장은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번에 또 선거 치러야지 되는데 공화당 뭐 다른 도전자들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그 지지를 받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뭐 남녀 문제도 많고 FBI의 무슨 뭐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 맨신 의원과 크리스틴 시네마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은 요즘 참 재미없는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가서 투표 권한법을 통과시켜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던가 반드시 60표만 필요하도록 하는 그 상원의 그 필리버스터까지도 뭐 영원히 모든 케이스에 적용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투표 그 자유법안에 대해서만이라도 적용을 해서 50표만으로 통과를 시켜야지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민주당인 2명의 맨신 시네마 의원은 그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더 위험하게 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시네마 의원은 상처가 그렇지 않아도 깊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또 그런 것 하고 하면은 그 상처가 더 깊어진다. 그랬으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 또 투표 권리 자유법 이런 것이 통과되는데 어떠한 그 손상을 입었다고 할까요? 정치적인 문제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이제 그 리임버스 환불 시작되는 것을 포함해서 경제 뉴스 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12월 달에 소매 판매가 11월 달에 비해서 1.9%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한국 분들은 그래도 뭐 할러데이 12월 25일 하면 선물 막 21일, 22일 이런 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난해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뭐 물건이 워낙에 없다, 물건값 계속 오르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리 사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두 가지, 물건 부족, 또 물건값 오르는 것, 또 하나는 늘 있는 것처럼 이제 할러데이 때 어디 가면은 복잡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으신데, 더군다나 다른 때 같으면 뭐 그것도 할러데이 기분이지 하지만 이렇게 팬데믹이 유행하는 때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고 하는 것 피했을 수 있겠죠. 그런저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은 11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변화가 없지 않았을까? 0% 였었다는 거죠. 1.9%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 전체적인 그 소매 판매는 2020년보다 19.3%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12월 달에 11월에 비해서 0.5%가 올랐고, 1년 전에 비해서는 물가가 7%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는 뭐 꼭 이렇게 증가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숫자는 있는데 숫자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은 소비자로서는 돈은 더 냈는데 물건은 더 샀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참 팬데믹 때문에 생전 겪지 않아도 되고 겪지 않아 왔던 여러 가지를 지금 함께 겪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뭐 오르기는 오를 텐데, 이자율이 오르면 당연히 집값 상승도 주춤하겠죠. 지금은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팬데믹 등등 재택근무 등등 직장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나에게는 재택근무가 맞는 것 같아 하고 전에 한 번도 그런 선택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시험을 거쳐서 그렇게 정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을 사려는 웬만하면 그런 분들도 많았고, 또 하나는 뭐 역사적으로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자율을 고정이자율로 하면 30년 보통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15년 융자도 많이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자율이 낮아서도 집을 사려고 했고, 팬데믹 때문에 재택근무 때문에도 집을 사려고 했는데, 이자율이 오르면 지금 30년 그 모기지 고정 이자율이 평균 한 3.4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를 보니까 그때는 뭐 거의 5%였거든요. 그러면 뭐 몇십만 달러 집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지만, 집이 뭐 100만 달러 넘어가고 50만 달러 넘어가고 하는 데서는 페이먼트에 부담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그 수요는 이자율이 오르면 융자해야지 되는 페이먼트가 늘어나고, 당연히 주택 구입 의지도 주춤해지는 게 사실인데, 집값이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폭발할 것 같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도 믿을 수가 없어 했을 그럴 정도인데, 팬데믹 기간 동안에 슈퍼 낮은 이자율이 바잉을 부추겼죠. 아주 자연스럽게 2000년대 그 중반에 그 주택 버블이 있고 중반 후반 중후반에 있고 나서 이런 호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이자율로 많은 그 경제의 흐름을 조절을 하는데, 뭐 이자율이 낮으면 융자하기 쉬워서 집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뭐 그냥 사고 물건도 큰 것 막 턱턱 들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자율을 올리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그런다 하는데,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이자율을 올려서 막 지금
셀러가 이만큼을 받고 싶다고 50만 달러의 주택을 내놨어요. 그런데 막 사겠다는 사람은 어떤 때 60만 달러, 60만 달러 이상까지 샀잖아요. 그렇게 막 값이 올라가는 것이 사실은 인플레이션에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 중에서 제일 비싼 물건은,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가솔린 값과 식료품 값은 뭐 식료품 값이 지난해에 비해서 6.5%가 올랐다. 가솔린 값이 뭐 한 46%가 올랐다 할 때, 가솔린 값은 매달 조금씩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이 몇백 달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크게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데, 주택은 너무나 앨리스트 몇십만 달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큰 폭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5일이 내일 맞죠? 내일부터 여러분들께서 요즘 구하기 조금 나아졌나요? 나아졌다면 테스트 기구를 사신다면은 아직은 많은 보험회사가 준비가 좀 덜 됐답니다. 보통 이제 어디서 그 의료기구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 닥터스 오피스에서 테스트를 하는 것은 잘 그 보험회사와 시스템적으로 연결이 돼서 뭔가 정산하기가 쉬운데, 마켓에서 소비자가 뭐 20 몇 달러짜리, 지금 뭐 10 몇 달러부터 40 몇 달러짜리까지 있는 것 같아요. 뭐 50달러 넘는 것은 못 봤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을 하나하나 챙기는 바코드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 코비드 19 그 키트에는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저기에 바코드는 있어도 뭐 식료품집, 아니 그 뭐죠? 이 마켓 같은 데서 하는 본인들의 어떠한 코드는 있어도 아무튼 보험회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바코드가 없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보험회사들이 많다고 하고요. 빨리 셋업해도 저희 보험회사는 몇 주일 걸립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버 더 카운트는 아무튼 그 오버 더 카운트의 카운터의 테스트는 닥터스 오피스 병원 테스트와는 다르기 때문에 빌링 코드, 바코드라기보다 빌링 코드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낫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내일 이제 사시면 뭐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영수증을 왜 미국 사람들 그 구두 박스 상자, 구두 상자에 담아 놓잖아요. 뭐 정리하기 힘들어 이러면 거기다 담아놓고 나중에 어디다가 넣는지 모르고 막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박스에다 넣지? 그러는데 그 박스에 슈 박스 같은 데다가 잘 담아 놓으시고,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이 걸릴지도 그 리임버스 받는데, 환불 받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영수증 보관하고 그 영수증을 우편으로 보험회사에 보내면 보험회사에서 들여다보고 리임버스 해주고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죠? 그렇게 되는 경우 아마 그 우편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어쨌든 연방정부에서는 그렇게 프리로, 적어도 본인이 부지런하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다면 테스트를 한 달에 8번씩 1인당 무료로 할 수 있다 하는 정책 자체는 마련을 해놨다는 겁니다. 미국이 좀 허술한 거예요. 물론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인구가 훨씬 작지만, 영국은 정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더하면 되고, 독일도 뭐 한 15,000군데의 래피드 테스트 사이트가 뭐 구축이 돼 있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미국도 개인 민간 보험회사 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 분들은 이제 정부가 웹사이트 만들면 그곳에 들어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요, 로컬 정부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전국적인 공통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떤 경우 뉴스화 할 만하다 하면은 특수성도 전해드리는데, 오늘의 미국을 워싱턴에 계시는 분들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시애틀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듣고 계시는데, 워싱턴주는 그 워낙에 로컬 정부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그 래피드 테스트에 포커스를 두는 그런 로컬 정부가 있잖아요. 워싱턴주는 도서관에서 이걸 픽업하도록 프리 테스트를, 그렇습니까? 제가 워싱턴주에 가서 그걸 픽업해 보지 않아서 워싱턴 주민이 아니라 모르겠네요. 워싱턴주는 도서관에서 픽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워싱턴, 시애틀, 타코마 인근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뉴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번 주말에 원래대로라면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녀 양육, 세금 공제,
그 비용 그 나이에 따라서 한 아이당 $300나 $250씩 받으셨는데 그게 이제 끊겼습니다. 다시 연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겼기 때문에 소매업소도 그렇고 생활을 하시는 가정도 그렇고 미국의 그 패밀리로 따지면 한 3,500 가정 정도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 예산도 따로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요. 북한이 지금 세 번째죠. 한 뭐 열흘 사이에 한 2주일 사이에 세 번째고 어제는 2번이나 탄도미사일 그런데 단거리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을 확 화나게 할 이럴 정도의 미사일 테스트는 하고 있지 않지만 267마일 정도 갔다고 하니까요. 특별한 타겟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북한의 발표입니다. 이웃 국가를 위험하게 하려고도 안 했다. 계속 이제 자신들의 능력 보여주고 또 미국이 그 유엔에서 여러 가지 결의안도 마련을 하려고 하고 미국 자체에 북한에 대한 제재도 이미 그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하니까 이런 것에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그 북한의 미사일 테스트 시스템이 전부 유엔 결의안을 위반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은 지금 뭐 한 2주일 사이에 3번, 3회 날짜로는 사흘 동안 4번을 했다면은 미국도 약간 긴장하면 북한은 우리 좀 봐줘 우리 능력이 이 정도 되거든 그리고 뭐를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중국에도 신호를 주는 것이고 중국이 유엔 결의안을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베이징 올림픽을 2월 달에 앞두고 한국도 북한에 마구 비난을 할 수도 없는 그 처지죠. 현 행정부로서는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은요, 지금 북한을 쳐다볼 틈이 없습니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이런 회의를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북한 문제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미국이 계속 이런 경제 제재를 하면 우린 더한 것도 보여주겠다. 구체적으로 그 더한 것이 무엇인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본토를 위협할 만한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만 오늘 아침에는 이미 미국의 그 케이블 텔레비전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연결을 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야? 긴장을 해야지 돼? 이 정도 분위기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끔씩 이런 뉴스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은 왜 작은 것을 좀 그래도 뭐 뉴스를 만들어서 보도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조지아주에 최초의 농부가 탄생했다. 6살짜리 아이. 한국 같으면 집에서 한국 사람들 집들에서 뭐 엄마 하는 거 보고 당근도 키우고 모두 키우고 하면서 아이가 재밌는 뻔한 팩트를 전해드리겠어요. 당근은요 우리가 먹지만 그것은 뿌리를 먹는 거예요. 막 이런 뉴스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애틀란타의 6살 소녀도 있고요. 아무튼 언제나 아주 편안하게 뉴스를 진행할 수 있게 될지 희망은 잃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어제 그 영국의 앤드류 왕자가 뭐 제프리 앱스틴 뭐 어린아이 어떻게 하고 비행기 태우고 그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케이스를 다 없애보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국은 엄마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군에서 한 140명이나 저 사람이 군의 직위를 갖고 있다는 건 우리 군의 망신이다 해서 엄마가 그 아들 왕자 앤드류의 그 군 그 지위는 전부 빼앗은 겁니다. 그것도 지금 39살 된 여성이 17살 때 앤드류와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십 년 뒤에 강혜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